오늘 사연은 정우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서울의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저녁, 정우는 약혼녀 하연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건넬 장미꽃 백송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만남 1주년이자 약혼 100일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었죠. 하연 씨가 좋아할까? 정우는 중얼거리며 레스토랑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익숙한 차가 보였죠. 까만색 벤츠, 김 회장의 차였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아마도 하연을 데려다 주러 온 예비 장인어른을 먼저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에 가까워질수록 정우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차 안의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었죠.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럴 수가. 벤츠 안에서 정우의 약혼녀 하연이 그녀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던 김 회장과 입맞추고 있었어요. 그것도 부녀 사이의 애정 표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깊고 긴 입맞춤이었습니다. 정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고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가 들고 있던 장미꽃 백송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어요. 붉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의 발치에 흩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벤츠 안의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하연의 작은 손은 김 회장의 목을 감싸고 있었고 김 회장의 손은 하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익숙해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반복된 행동처럼요. 정우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난 뭐였던 거지? 그저 도피처? 탈출구? 그동안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 정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죠. 갑자기 하연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정우는 본능적으로 주차된 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가득 차 있었죠.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났어요. 바닥에 흩어진 장미꽃들은 그대로 남겨둔 채로요. 그렇게 정우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우의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의 집은 여전히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벤츠 안에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는 자신의 이마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혹시 악몽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현실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하연이라는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우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우의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정우 씨? 어디예요?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다정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갑자기 응급수술이 생겨서. 정우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정우 씨 일이 먼저죠. 내일 봐요. 사랑해요. 나도. 정우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의 흉부외과 의사인 정우가 플로리스트 하연을 만난 것은 1년 전이었어요. VVIP 전용 아파트 럭셔리 캐슬의 입주민 맞선 모임에서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초고가 아파트로 여기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분을 보증받는 수표나 다름없었죠. 맞선 모임은 럭셔리 캐슬의 펜트하우스 라운지에서 열렸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서 반짝이는 샴페인 잔과 우아한 피아노 선율, 그리고 30여 명의 고급스러운 독신 남녀가 모여 있었어요. 정우는 원래 이런 모임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병원 동료의 강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런 데서 만난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거야. 럭셔리 캐슬 입주민이라는 건 이미 신분이 보증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동료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구석에 서 있던 정우의 눈에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흰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모임과는 동떨어진 사람처럼 창가에 홀로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독한 뒷모습에 정우는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용기를 내어 다가간 정우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지루하세요? 여자는 놀란 듯 돌아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맑고 투명한 눈동자, 조금은 슬퍼 보이는 미소가 정우의 가슴을 설레게 했어요. 아, 네, 조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용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런 모임 처음이라서요. 저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김하연이라고 합니다. 전 박정우예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여기 말고 조용한 곳에서요. 이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우는 하연에게 매료되었어요. 그녀는 겉으로는 강인해 보였지만 어딘가 보호받고 싶어하는 취약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연은 부산 출신이라고 했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정우는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2달 후 하연은 정우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소개했어요. 강남의 고급 일식당에서 만난 김 회장은 60에 가까운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식업계와 호텔 분야의 재벌이라는 그는 첫 만남부터 정우를 날카롭게 관찰했어요. 제 딸은 제 전부입니다. 박 선생, 누구에게 맡기더라도 걱정이 되는군요. 김 회장의 말에는 강한 경계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김 회장이 하연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한 부성애를 넘어선 거의 집착에 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저 딸을 너무 아끼는 아버지의 과잉 보호라고 생각했어요. 하연은 강남에서 작은 플라워 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블룸바이 하연이라는 그녀의 가게는 유명 연예인들도 찾는 인기 있는 곳이었어요. 정우는 종종 그녀의 가게를 찾아가 함께 점심을 먹곤 했습니다. 꽃들 사이에서 일하는 하연의 모습은 천사처럼 아름다웠어요. 하연 씨는 어떻게 이렇게 꽃을 사랑하게 됐어요? 어느 날 정우가 물었을 때 하연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장 어두웠을 때 꽃이 저를 구해줬어요. 꽃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저 있는 그대로 아름다울 뿐이죠. 그녀의 말에는 무언가 깊은 상처가 느껴졌지만 정우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그저 언젠가 그녀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어요. 6개월 후 정우는 하연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미로 가득 채운 온실에서요. 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기쁨만큼이나 불안함도 서려 있었어요. 괜찮아요? 너무 빠른가요? 정우의 물음에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행복해서요. 이런 행복이 정말 제 것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날 밤 하연은 아버지에게 약혼 소식을 전했어요. 김 회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격렬했습니다. 그는 딸의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조건을 내걸었어요. 박정우라는 사람이 정말 우리 하연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시험해 봐야겠다. 그리고 그 시험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약혼 후부터 김 회장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정우에게 끊임없이 장인 테스트라며 무리한 요구를 해댔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김 회장의 고급 요트 파티에 정우를 초대한 것이었어요. 휴일을 반납하고 참석한 정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밤새 이어지는 술자리였습니다. 김 회장은 끊임없이 정우에게 술을 권했고 정우가 거절할 때마다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 사위가 될 사람이 이 정도도 못 해내면 어떻게 우리 하연이를 지키겠나? 정우는 결국 밤새도록 술을 마셨고 다음날 심한 숙취로 고생했습니다. 하연은 미안해하며 정우를 간호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과하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우 씨. 괜찮아요. 장인어른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해요. 두 번째 테스트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한겨울에 한라산 등반을 제안했어요. 갑작스러운 폭설로 등반이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은 기어코 산을 오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진정한 남자는 자연의 역경도 이겨내야 해. 그런 남자만이 내 딸을 지킬 수 있어. 정우는 의사로서 이런 무모한 행동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김 회장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한라산에 올랐고 정우는 갑작스러운 눈사태에서 김 회장을 구해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우는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정우 씨가 다쳤잖아요. 하연이 병원에서 울며 항의했지만 김 회장은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통과했군. 위기 상황에서 나를 구할 만큼 용감하니까. 정우는 하연이 아버지 앞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처음 목격했어요.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하연이 김 회장 앞에서는 마치 작은 새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정우의 직업 윤리를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김 회장은 갑자기 정우의 병원을 찾아와 대리수술을 참관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장인어른, 이건 환자의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의사 윤리 강령에도 어긋나요. 김 회장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 병원의 큰 후원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나? 정우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김 회장은 분노하며 병원을 떠났어요. 그날 저녁 하연은 정우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있었어요. 이게 뭐죠? 누가 이랬어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일하다가 다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정우는 그 자국이 누군가의 소나기에 붙잡혀 생긴 것임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의사로서 그런 상처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정우는 점점 더 하연과 김 회장의 관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때때로 김 회장이 하연의 어깨나 허리를 스치듯 만지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럴 때마다 김 회장은 하연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넌 아직 내 거야. 정우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지만 차마 그 의미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연이 가벼운 맹장염으로 정우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하연은 VIP 병동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보안 담당자가 정우를 급히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잠시 시간 되십니까? 보안 문제로 상담드릴 게 있습니다. 보안실에 들어선 정우에게 담당자는 CCTV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김하연 환자실에 새벽마다 외부인이 무단 출입하고 있습니다. 병원 규정상 보호자라도 면회 시간 외 출입은 제한되어 있는데 화면에는 김 회장이 새벽 2시경에 병실에 들어와 잠든 하연을 깨우지 않고 그대로 끌어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입원 기간 내내 매일 같이 반복된 행동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김 회장이 잠든 하연의 이마와 입술에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애정 표현이 아니었어요. 정우는 차마 그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졌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영상 복사본 받을 수 있을까요?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보안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의 부모님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상현은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고 어머니 이미경은 명문 사립대학 심리학과 교수였어요. 정우야, 무슨 일이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우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CCTV 영상도 보여드렸어요. 세상에, 이건 완전히 학대야. 그 사람 하연 씨를 딸로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정우야, 그 여자 안 돼. 절대 안 돼. 뭔가 아주 잘못된 거야. 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하연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하연 씨를 사랑해요. 그녀를 지켜야 해요. 그녀를 지키고 싶다면 먼저 진실을 알아야 해. 어머니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연 씨가 정말 김 회장의 딸이 맞는지부터 확인해봐. 정우는 그 말에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동안 그는 하연의 이야기를 모두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정우는 별다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의문이 맴돌았어요. 하연은 정말 누구인가? 김 회장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자신은 이 모든 것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절친한 친구 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훈은 사설 탐정 출신의 변호사였어요. 그들은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고 지훈은 언제나 정우의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른 아침부터? 카페에서 만난 지훈에게 정우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정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하연 씨의 과거를 좀 조사해 볼게. 뭔가 이상해. 지훈의 조사는 일주일 후 충격적인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하연이 다녔다는 대학에는 그녀의 기록이 전혀 없었어요. 지훈은 직접 부산으로 가서 하연이 졸업했다는 대학을 방문했지만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하연이라고요? 글쎄요, 우리 학교 졸업사진에도 없던 이름인데요. 또한 김 회장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하연의 이름은 없었어요. 김 회장에게는 합법적인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김 회장이 하연을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외부에서의 이미지일 뿐 실제로는 전혀 다른 관계라는 증거였어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부산의 한 유흥업소 루비에서 발견된 계약서였습니다. 그것은 김 회장과 하연 사이의 5년 장기 스폰서십 계약서였어요. 계약서에는 하연이 김 회장의 전속 애인으로 지내는 대신 고급 아파트와 사업 자금을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비밀 혼인 의향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럴 수가. 하연은 내게 거짓말을 했던 거야. 정우는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지우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진정해, 정우야. 하연 씨에게도 사정이 있을 거야.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물어? 혹시 당신 김 회장 딸 아니죠? 실은 그의 애인이었던 거죠? 라고 정우의 목소리는 쓰라리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말고 그녀의 반응을 살펴봐. 모든 사람에겐 이야기가 있어. 하연 씨도 마찬가지일 거야. 정우는 며칠 동안 복잡한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혼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그는 하연이 처했을 상황에 대한 연민도 느꼈어요.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상황에 놓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정우는 하연을 직접 만나 진실을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하연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공원에 도착한 하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녀는 이미 정우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더 이상의 거짓말은 견딜 수 없어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정우의 진심 어린 말에 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벤치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진실이에요. 하연 씨가 김 회장의 딸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와 특별한 관계였다는 거.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정우 씨.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김 회장의 딸이 아니에요. 하연의 고백은 정우가 알아낸 것보다 더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하연은 19살에 가출해 부산으로 갔고 그곳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였지만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25살 때 김 회장이 루비에 왔어요. 그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죠. 5년간 그의 전속 애인으로 지내는 대신 고급 아파트와 사업 자금을 받는 계약이었어요. 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이 필요했고 유흥업소를 벗어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 회장은 점점 더 집착적이 되었고 저는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갇혀 있었죠. 왜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정우 씨. 김 회장은 너무 강력한 인맥을 갖고 있고 제가 도망치면 제 가족에게 해를 끼칠 거라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제 과거도 알려질까봐 두려웠고요. 하연은 팔을 걷어 올렸어요. 그녀의 팔에는 희미한 흉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도망치려 했을 때 생긴 거예요. 김 회장은 제가 온전히 그의 소유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어 했죠. 정우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연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날 무렵 저는 정말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김 회장은 계약을 연장하자고 했고 저는 도망칠 방법을 찾고 있었죠. 그때 럭셔리 캣을 맞선 모임에서 정우 씨를 만났어요. 하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우 씨를 만났을 때
당신은 제게 탈출구였어요. 김 회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녀는 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이제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당신이 저를 떠나고 싶다면 이해해요. 하지만 제발 믿어주세요. 제 사랑만큼은 진실이었어요. 정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배신감, 분노, 연민,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1년간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연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때때로 보였던 불안한 눈빛까지. 한참을 침묵한 후 정우는 다시 하연의 앞에 앉았어요. 하연 씨,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규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우리의 미래예요.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의 사랑이 진실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정우는 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 회장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야 해요. 그가 당신에게 한 짓은 학대와 다름없어요. 더 이상 그의 통제 아래 있어선 안 돼요. 하연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어떻게 그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김 회장은 절대 저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선 법적으로 당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제 친구 지훈이 변호사예요. 그가 도와줄 거예요. 두 사람은 지훈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고 지훈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하연을 위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김 회장과의 계약이 불법적인 성매매 강요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수집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접근금지 명령을 무력화시켰고 하연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이제 어쩌죠? 모든 게 공개되면 제 인생은 끝나요. 하연은 절망에 빠졌지만 정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신은 피해자였고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결국 두 사람은 가장 급진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바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영향력에서 하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었죠. 이렇게 하면 제가 김 회장이 아닌 정우 씨의 가족이 되는 거죠? 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으로 당신은 이제 제 아내가 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칠 수 없어요. 그들은 구청에서 조용히 혼인신고를 마쳤어요. 결혼식은 한 달 후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혼인신고를 마친 그날 저녁 김 회장이 정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감히 내 것을 빼앗아?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정우는 문 앞을 가로막았어요. 하연 씨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제 그녀는 저의 아내입니다. 떠나주세요. 이봐, 젊은 친구. 당신이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알고는 있나? 나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 김 회장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의 의사 면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지? 당신의 연구 논문에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건 식은 죽 먹기야. 병원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아냈어요. 협박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혼했고 하연 씨는 더 이상 당신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가져야겠군. 10억을 줄게. 하연이를 돌려보내. 하연 씨는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정우의 단호한 거절에 김 회장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그럼 모든 걸 망가뜨려주지. 그리고 그 말대로 이틀 후 한 의학 전문지에 정우의 연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은 김 회장의 친척인 의사였어요. 병원에서는 정우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동료들도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지훈은 김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정우의 논문 표절 의혹을 반박할 수 있는 원본 연구 데이터와 증거들도 수집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더 심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연이 임신을 가장했다가 유산했다는 거짓 루머였습니다. 이 소문은 병원 내부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정우의 지인들에게까지 퍼졌어요. 정우야, 들었어? 하연 씨가 임신한 척하다가 들켰다면서? 동료 의사의 말에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루머로 인해 하연은 외출조차 힘들 정도로 괴로워했어요. 정우의 부모님까지도 이 소문을 듣고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엄마,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연 씨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정우야, 우리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하지만 너무 위험해 보여. 그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정우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결혼식을 좀 미루는 건 어때?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결혼식을 미루면 김 회장이 이긴다는 뜻이 돼요. 우리는 계속 나아갈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정우는 병원 주차장에서 퇴근하던 중 괴한들에게 납치되었어요. 3명의 남자가 그를 검은색 밴에 태워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정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3명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죠.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정우가 소리쳤지만 괴한들은 대답 없이 그를 데리고 갔어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정우가 근무하는 병원의 지하 수술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우를 수술대에 묶고 주변에 불법 약물과 수술 도구들을 배치했어요. 뭐 하는 짓이야? 증거를 만들고 있지. 유명한 흉부외과 의사가 불법 실험을 한다? 언론에 딱 좋은 기사가 될 거야. 괴한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우가 불법 약물을 사용해 환자에게 실험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려 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찍어 언론에 제보할 계획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병원 보안 담당자가 CCTV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괴한들은 이미 증거를 심어놓고 달아나려던 참이었습니다. 정우 씨, 하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이미 안전하게 구조된 상태였어요. 경찰 조사 결과 이 괴한들은 김 회장이 고용한 경호팀이었습니다. 그들의 휴대폰에서 김 회장과의 통화 기록과 지시 내용이 발견되었어요. 이제 김 회장을 고소할 수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지훈이 흥분해서 말했지만 하연은 두려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김 회장은 더 위험한 짓을 할 거예요. 그는 절대로 지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하연의 우려대로 김 회장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하연은 과거 동료였던 템프로 마담 홍 실장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홍 실장은 하연의 과거 사진과 영상을 갖고 있었고 결혼식 당일에 도주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했어요. 내가 행복해지면 안 돼. 김 회장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홍 실장의 말에 하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정우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정우가 더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 3일 전 하연은 결국 정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정우 씨, 저는 결혼식 당일 도망치겠다는 각서를 썼어요. 홍 실장이 협박해서. 정우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더 위험해질까봐 두려웠어요. 김 회장은, 그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정우는 하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지훈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듯 했어요. 김 회장은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해 정우의 병원에 압력을 가했고 하연의 플라워 숍에도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우리에게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지우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김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이틀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요. 정우야, 찾았다. 김 회장의 해외 비자금과 마약성 향정신성 의약품 거래 리스트야. 지훈이 흥분해서 보여준 서류들은 김 회장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는 수년간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불법적인 약물 거래에 관여해왔어요. 게다가 여러 유흥업소를 통해 불법적인 성매매를 알선하고 인신매매에도 가담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그를 고소할 수 있어. 지훈이 외쳤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김 회장의 합법적인 배우자인 서명숙 여사가 미국에서 급거 귀국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지훈의 사무실을 찾아와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남자는 20년간 저와 아이들에게 양육비 수백억을 체납했어요.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됐어요. 서명숙 여사는 김 회장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그들의 결혼 생활 동안 수많은 여성들과 비밀 계약을 맺어왔고 하연은 그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남자는 병적인 소유욕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소유한 여성들을 통제하려는 강박관념이 있죠. 서명숙 여사의 증언은 하연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김 회장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착취하는 폭력적인 인물이었어요. 지훈은 서명숙 여사와 손을 잡고 김 회장에 대한 대규모 법적 공세를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정우와 하연의 결혼식 준비도 계속되었어요. 그들은 김 회장의 협박에 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굴복하면 그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할 거예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정우는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그는 하연과 모든 사람 앞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김 회장이 이대로 물러설 리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정우야, 큰일 났어. 김 회장이 내일 결혼식장에 나타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가 뭔가 크게 벌일 모양이야. 어떻게 알았어? 그의 경호팀 중 한 명이 경찰에 자수했어. 아마 내 납치 사건 때문에 겁이 났나 봐. 그 사람 말로는 김 회장이 결혼식장에서 하연을 강제로 데려갈 계획이래. 정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 했어. 하지만 김 회장의 영향력이 커서 단순 신고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어. 우리도 대비해야 해. 정우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지훈아, 내일 결혼식에 모든 증거를 가져와. 그리고 서명숙 여사도 초대해.
언론사들도 불러. 김 회장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를 모든 사람 앞에서 단죄할 거야. 위험할 수 있어, 정우야. 알아. 하지만 이게 우리가 그를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결혼식 당일 서울의 한 호텔 웨딩홀은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들어와 상황을 보고했어요. 모든 준비 완료. 언론사 기자들도 도착했고 서명숙 여사도 왔어. 증거 서류도 USB도 다 준비했어. 하연은 메이크업 중이야. 괜찮아 보여. 아, 그리고 김 회장의 차가 방금 호텔에 도착했어.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작되는군. 결혼식이 시작되고 하연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어요. 그녀는 흰색 드레스에 붉은 장미 부케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정우는 제단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연이 제단에 오르기 직전 웨딩홀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김 회장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홍 실장도 있었어요. 이 망할 결혼식 당장 중단해. 김 회장의 고함에 모든 하객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우는 하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하면 돼요. 김 회장은 제단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하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각서는 어디 갔어? 약속을 지켜야지. 김 회장은 하연의 멱살을 잡고 외쳤습니다. 넌 내 소유야. 내가 만들어준 거야. 그 순간 언론사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이 모든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기 시작했어요. 김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고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연은 김 회장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다시 제단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요.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드레스 주머니에서 USB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김 회장과의 원본 계약서와 그의 불법 행위가 담긴 증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범죄도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하연이 던진 USB를 정우가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거기에는 김 회장이 정치인들을 로비하는 음성 파일과 템프로에서의 불법 성접대 동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서명숙 여사가 앞으로 나와 김 회장의 가족 유기와 재산 은닉에 대해 증언했어요. 이 모든 것이 언론에 공개되자 김 회장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인 척 연기한 것이었죠. 하지만 정우는 의사였기에 그의 연기를 간파했어요. 구급차 부를 필요 없습니다. 김 회장님은 연기하고 계신 거예요. 정우의 말에 김 회장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웨딩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결국 체포되었어요. 김성태 씨, 당신은 횡령, 불법 약물 거래,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됩니다. 형사가 김 회장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홍 실장과 김 회장의 경호원들도 함께 체포되었어요. 웨딩홀은 한동안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정우는 하연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 씨. 당신의 결혼식을 망쳐버렸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김 회장의 악행을 끝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요. 하지만 하연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경찰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한 일 모든 거짓말 책임져야 해요. 정우는 하연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는 죄가 아니에요. 당신은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존중해요.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저는 지지할게요. 하연은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우 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작은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스스로 정화되기 전에는 당신과 함께할 자격이 없어요. 정우는 슬펐지만 하연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포옹을 나누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연이 속삭였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이 준비됐을 때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연은 경찰과 함께 웨딩홀을 떠났고 정우는 하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몇 주 후 하연과 정우의 혼인신고를 무효화했고 정우의 의사면허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내렸어요. 김 회장은 횡령과 인신매매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하연은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피해자로서의 상황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1년이 지난 후 정우는 도심의 무료 의료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정립했습니다. 병원에서의 명성은 회복되었고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연은 보호관찰을 마치고 루비 쉼터라는 기관을 운영하며 템프로 출신 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피해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해주었어요. 서명숙 여사는 김 회장의 지분을 매각해 얻은 돈으로 피해자 지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녀는 하연과 함께 일하며 더 많은 여성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어요. 정우와 하연은 가끔 우연히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연인이 아니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특별한 인연이었어요.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치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신분 증명과 화려한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진정한 가치는 진실과 책임감에 있습니다. 하연이 쉼터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직 미래를 향한 희망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병원 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우연히 한 간호사와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따뜻한 미소로 정우를 맞아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우의 마음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봄날, 정우는 도심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연이었어요. 그녀는 이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고 눈빛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정우 씨.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두 사람은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연은 쉼터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했고 정우는 최근 개원한 자신의 클리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우 씨, 저는 이제 제 과거를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제 자신을 사랑하기로 했죠.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하연 씨는 항상 그럴 자격이 있었어요. 정우 씨는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행복합니다. 지금의 제 삶이 만족스러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그들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딛고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가봐야 해요. 쉼터에 새로운 입소자가 오거든요.
하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우도 따라 일어났어요. 저도요. 오후에 진료가 있어서.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작별이 아닌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침묵의 인사였어요. 서울의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에서 정우는 하연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행복하세요. 바람에 실려온 속삭임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도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을 보는 눈은 끝까지 갈고 닦아야 한다는 진리를 정우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상대방의 진심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해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가면 뒤에 숨은 진실이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화려해 보이는 관계 속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투성이 과거를 가진 사람이 가장 순수한 사랑을 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이니까요. 정우의 새로운 시작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연 역시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길을 선택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정우가 그토록 확신했던 결혼이 파국으로 끝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정우와 하연의 이야기는 그런 성장과 깨달음의 여정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포장된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기도 하고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그 상처를 숨기며 살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뚫고 자신의 진정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우와 하연이 각자의 방식으로 지켜낸 것처럼요. 그리고 때로는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정우와 하연은 서로를 너무 사랑했기에 서로의 치유와 성장을 위해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었어요.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새로운 인생의 장은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정우는 자신의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고, 하연은 쉼터에서 상처받은 여성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그들은 비록 함께하지는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두 사람이 다시 만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더 성숙해진 두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혹은 그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오래된 친구로 남을 수도 있고요. 어떤 방향이든 그들의 인연은 의미 있는 것이었고 서로의 인생에 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정우에게 하연은 진실과 용기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스승이었고, 하연에게 정우는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을 보여준 등대였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이야기는 하나의 교훈을 전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
그리고 상처가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마주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요. 나이 들어서도 사람 보는 눈 끝까지 갈고 닦아야 합니다.